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화학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대부분 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건강실험 이야기라는 말도 하고, 어떤 거든 물리가 됐던, 생물이 됐던, 농업이 됐던, 뭐든지 우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깊은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도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공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우리 인류가 만들어 온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인류 역사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물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고 자연과학 쪽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물론 뭐 농업 쪽에도 이야기가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어업에도 이야기가 있고, 상업적인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조업 분야에도 이야기가 있고, 역사 쪽에도 이야기가 있고, 굉장히 그 종류는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화학을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화학 쪽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화학의 발전사를, 그럼 우리 인류 역사 측면에서 화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저도 평소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화학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류는 처음에 자연광공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 조상님들, 먼 옛날의 조상님들은 처음에 처음에 아마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그 몇 분 계셨을 때는 아마 생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 등 다른 다양한 동물들이 밤낮으로 공격을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겨내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도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인류가 사람들이 많아져서 적었을 때는 동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문제가 인류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인명살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문화를 발전시켜서 행복한 지구촌을 건설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간혹 지역적인 분쟁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잔혹한 살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우리 인류 역사 아주 오랜 옛날에는 동물들하고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그렇게 해서 위험을 극복하고 그랬는데, 인류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을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상당히 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면은 우리 지구상에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평화롭게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조상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먼 인류 조상을 생각하면 저는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그 힘든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이렇게 그 우리를 후손들을 남겼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무척 존경합니다. 우리 조상님들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뭐냐면 동물들 제압하고 병역을 누린다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아직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약 우리 인류가 처음에 등장한 뭐 이렇게 이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측면에서 보면 언제 그 태초에 뭐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는 정확히 그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그렇지만 진화론 쪽에서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어느 쪽에서 대평원에서 처음에 인류가 인류 조상 어머니 여자분이 한 분 등장하시고 그래서 점차 이제 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확산되어 나갔다는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그거는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해서 점점점 숫자가 증가했고, 그러다가 화학의 역사를 보면은 화학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00만 년 전에 우리 이 조상님들이 인류 조상이 등장해 가지고 점차 숫자가 늘어나다가 약 1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우리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구석기 시대에 약 1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에 불을 사용한 것이 화학적으로 보면은 최초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불을 통해서 야간에는 부닥불을 피워놓고 수면을 취하고, 그래서 동물의 위험을 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그것을 고기를 구워 먹고 뭐 이게 이제 구워 먹는 고기를 구석기 시대 때는 구워 먹는 게 아마 전부였을 거예요. 그릇이라는 게 지금처럼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릇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릇을 사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하지만 구석기 시대 때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릇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구석기 시대 때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구워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류는 이제 불을 사용하다가 돌을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서 신석기 시대로 이제 넘어옵니다. 신석기 시대에 넘어오면서 신석기 시대에는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돌을 다듬어서 그거를 돌칼도 만들고 돌 화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신석기 시대에 이제 돌을 이용합니다. 돌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때에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반도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는데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이런 토기도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한 예가 지금 문화재 측면에서 보면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 때의 토기를 처음으로 만든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빗살물 토기도 만들고, 그렇지만은 이 토기는 물을 닿으면 물이 새요. 이게 이제 듬성듬성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냐면은 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뭐 이런 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빗살무늬 토기는 그러니까 곡물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사용을 했지 요리를 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흙을 빚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불에 구우니까 뭐냐면 모양을 가지는 토기를 만들게 되고, 그런 이제 흙의 구조는 이제 어떻게 보면 SiO2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보면은 우리는 바위, 돌, 모래, 흙, 진흙,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조상으로 보면 SiO2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바위가 쪼개져서 돌이 되고, 돌이 쪼개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쪼개져서 흙이 되고, 흙이 또 쪼개지면은 좀 더
크기가 작은 진흙으로 되고, 진흙이 쪼개지면 먼지가 되고, 먼지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지금 환경적으로 뭐 우리 황사현상,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그 쪼개지면서 크게 작은 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봅시다. 바위가 물을 많이 흡수할까요? 흙이 많이 할까요? 진흙이 많이 할까요? 이게 뭐냐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점점점 더 물을 많이 흡수합니다. 진흙이 흙보다도 더 많이 하고 모래보다도 흙이 더 물을 더 많이 흡수하죠. 그래서 흙 속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흙이 물을 저장해 놓은 것을 흡수해 가지고 식물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흙은 보면은 뭐냐면 거기 우리 저기 서해안에 가면은 보령에 가면은 이제 머드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머드 이제 진흙에서는 보면은 물이 들어가면 물이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서 쭉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미끌미끌합니다. 진흙이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은 매끌매끌합니다. 그렇지만 흙이나 모래 가지고 얼굴을 문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진흙은 물을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매끌매끌합니다. 그래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산에서 뭐냐면은 진흙탕에서 이렇게 막 몸을 문질러 가지고 뭐 이렇게 진드기 같은 걸 떼내고 그런데 목욕을 한다고 그래요. 진흙탕에서. 어쨌든 이런 같습니다. 먼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토기가 하나의, 그 당시에 신석기 시대 때는 화학이라는 과학 개념은 없었지만 누군가 이 흙을 빚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불에 구웠더니 뭐냐면 그런 모양으로 쓸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것을 발견했겠죠.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을 보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분이었던 걸로 우리 조상님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분으로 생각이 돼요. 흙이라는 것은 보면 SiO, SiO 이런 식으로, SiO2가 SiO, SiO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물이 들어가서 잘라지면은 SiOH, 이쪽에 SiOH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OH 이 부분이 뭐냐면 OH 부분이 증가하면서 물을 보다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면 바위보다 돌보다 모래, 모래보다 흙, 그다음 흙보다 진흙, 먼지 이쪽으로 갈수록 뭐냐면 OH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많이 흡수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 바위가 쪼개져서,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산에 있는 바위가 이렇게 쪼개져서 아래쪽에 평야지 낮은 지대로 자꾸 흙이 밀려오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것이 이 토지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쪼개지는 과정을 갖추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아까 요거를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렇게 역으로 가면은, 만약 역방향으로 거꾸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요것이 뭉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것이 점점 뭉쳐가지고 뭐가 되면 바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퇴적이 되면 자꾸 쌓이고 해서 저 우리 지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무거에 눌려가지고 높은 압력으로 눌려서, 높은 압력이 눌리면은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SiOH에 있는 OH 그룹이 OH 그룹이 떨어지면서 SiO의 형태의 물이 빠져나오면서 다시 역으로 가는 거죠. 역으로 가서 이런 형태를 가지면은 이 결합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냐면 촘촘해지는 거죠. 촘촘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지구는 이제 저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변성함이 되고, 그것이 이제 뭐냐면 더 높은 온도 올라가면 마그마가 돼 가지고 완전히 녹은 상태에서 그것이 위로 올라오면 화강암이 되는 거죠. 그럼 단단한 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다시 쪼개지면서, 바위가 쪼개서 돌이 되고, 돌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다시 이렇게 해서 그것이 또 이렇게 순환이 돼 가지고 또 바위가 됐다가 다시 뭐냐면 흙이 진흙이 됐다가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계속 우리 지구는 그 역사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뭐 어떤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걸은 간대였고 산천은 유구하다. 뭐 이런 그 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약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은 우리 지구 이 산이나 이런 바위 같은 것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역사에서 뭐냐면은 억년 단위,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보면은 지구도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100년을 사는 그 동안에 자기가 그거를 못 보기 때문에 지구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썼어요. 인걸은 간대였고 뭐냐면 산천은 유구하다. 뭐냐면 변화가 없다 이런 그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산천도 변화가 있습니다. 강산도 변화가 있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지구의 역사는 계속 변화해 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인류 조상들은 흙을 모양을 빛을 빚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했더니 토기가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구에서 이게 흙으로 됐다가 다시 바위가 됐다 하는 바위가 되는 그 과정을 역으로 생성이 되는데 화학적으로 보면은 SiO, Si 구조가 다시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응용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화학적인 지식으로 설명한다면은 신석시대 때 토기를 만들었던 것은 흙과 흙 사이에 SiO, Si 이 결합을 만들면서 촘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석시대 때는 흙을 가지고 빚었지만은 점차 이제 나와서 고려시대, 청나라 시대 때, 고려시대 때 오면은, 청나라가 조선시대 때인데, 고려시대 때, 이런 시대인데 오면은, 고려시대 원나라군요. 예, 원나라 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뭐냐면은, 고려청자를 만듭니다. 고려청자는 상당히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령토를 진흙은 뭐냐면 흙보다 더 이렇게 미세한 크기가 작은 거기 때문에 그 진흙과 진흙 사이에 SiO, Si 이 결합이 만들어지면 좀 더 촘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청자의 이 뭐냐면은 컵에, 잔에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새질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청자 이 주전자 같은 거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아주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톡이라고 안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고려 청자, 이제 뭐냐면 백자 이런 것들은 자기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뭘로 만든 거냐면 고령토 진흙으로 만든 겁니다. 크기가 미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끓이면서 뭐냐면 음식물을 익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오면은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해서 다양한 요리를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은 신석시대 때는 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었는데 고려나 조선시대 때 넘으면 이제는 진흙을 사용해서 좀 더 미세한 그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물이 새지 않는 그러한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현대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진흙보다도 더 미세한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갈아버리면은 나노 사이즈로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걸 갈아버리면 나노 사이즈 크기로 미세한 가루로 될 수가 있어요. 그 미세한 가루를 가지고 아주 매끄러운 접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본차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지금 자기 그릇을 보면은 고려 청자나 백자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매끄럽고 깨끗한 정말 보면은 더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은 톡이나 자기보다도 훨씬 좋은 그릇을 지금 현대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분명히 그릇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릇인데, 이 접시들이
뭐냐면은 백자나 청자 이런 것들보다 값이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 값은 사실은 뭐냐면은 어떠한 기능적인 측면이보다는 골동품 측면에서 희소성에 의해서 청자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백자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값이 비싼 거지, 그것이 그릇이 더 좋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니에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청자나 백자 이런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릇이에요. 아주 매끄럽고 정말 좋은 그릇들이십니다.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에 발전해서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하는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석기 시대 때 토기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그릇 측면에서 화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이제 신석기 시대 때는 돌을 사용하지만 청동 시대 때는 뭐를 사용하면 이제 돌이 아닌 구리를 사용하는 거, 구리라는 금속을 사용하게 돼요. 청동 시대. 그래서 구리는 좀 더 연합니다. 근데 구리하고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어서 만든 합금이 보면은 상당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기 때문에 이 구리의 주석을 섞어서 만든 합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동기라고 합니다. 청동기. 그래서 순수한 구리가 아니라 합금 형태예요. 그래서 청동기는 단단하고, 그래서 청동기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해서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청동기 시대가 열립니다. 청동기 시대는 우리 이제 국가가 출현하는 거죠. 고조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동기 시대 우리 한반도에는 고조선이 이렇게 국가가 있었죠. 우리 당군 왕검께서 뭐냐면은 우리 고조선 나라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형태가 되는 거죠. 청동기 시대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국가의 기틀을 갖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가 이렇게 구리를 가지고 있다면 철기 시대는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철기 시대가 정확히는 모르면 굉장히 오래전에 철을 얻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기원전 2500년 전에 히타이트라는 제국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철을 얻어서 사용했다. 이런 그런 주장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명이 히타이트 지역에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 지역에 있는 것은 이제 아시리아, 이제 소아시리아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를 만들고, 그러다가 마케도니아 제국을 만들게 하고, 마케도니아 제국이 이제 됐을 때는 아마 이게 청동기 시대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보면은 뭐냐면은 페르시아 제국도 청동기 시대에 형성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거대한 제국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케도니아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이제 철이 뭐냐면 순수한 철은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가 인류 우리 조상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철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에 거기에 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탄소가 적절한 양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강한 철이 됩니다. 강철이 얻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강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면은 구리칼은 이제 청동기 칼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기 시대에 이제 강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은 이 강력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히타이트 제국이 보면 어디에 있냐면은 저쪽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아 저쪽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타이트 제국에서 철기 문화가 뭐냐면 점점 확산돼 가겠죠. 확산돼 갈 때 저쪽 유럽 쪽으로도 갈 거고 아시아 쪽으로도 올 거예요. 근데 아시아 쪽으로 보면은 어디가 먼저 이 철기 문화를 접하게 되냐면은 중국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서쪽 부분에 먼저 그 문화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은 그 강철을 얻는 기술을 한나라 시대 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기 시대 한나라 때의 한무제가 뭐냐면은 그 철기로 무장한 철기군을 이끌고 우리 고조선을 침략해가지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인데
멸망시키는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철기 문명이 철기 시대가 이렇게 확산되는 와중에 지역적으로 이게 중국이 좀 더 먼저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뭐 안타깝게도 우리 고조선은 좀 그거로부터 거리상으로 지역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근데 철에 탄소를 넣으면은 강철이 얻어진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누군가 이걸 발견을 하게 됐는데 철에 탄소가 들어가면은 강한 철이 된다는 것을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얻게 됐을 거예요.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한 나라에서 그 기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 철을 만드는 그 이제 장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인들이 이제 강철을 만들게 되죠. 그 강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그 고조선 지역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부여 쪽에 이제 이 부여가 한 나라에 이제 이렇게 항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여라는 나라는 가지면서 부여에서 이제 그런 그 제조하는 기술이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 장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주몽이 뭐냐면은 그분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구려를 건국할 때 그분이 강철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구려의 주몽이 뭐냐면은 이제 그분과 함께 나와가지고 강철을 이용해서 칼을 만들고 갑옷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토대로 해서 한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이겨서 한 나라를 물리치고 옛 고조선 땅 영역을 전부 다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고구려를 건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는 이쪽에는 이제 뭐냐면 철기 문명이 드디어 이제 철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구려 이제 백제 신라 해가지고 그 철기 시대가 열리게 되고 자 그러한 그 철기 시대가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철기 시대에는 굉장히 오래 이제 오죠. 우리 한반도에서 보면은 그때 고구려 때부터 시작된 철기 시대가 조선 시대 말까지 계속 철기 시대가 유지돼요. 자, 그런 역사가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지역의 원주민들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유럽이 뭐 이미 이거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유럽 사람들이 전자시대를 열고 있는데도 그 전자시대를 철기 다음 전자시대가 열리는데 전자시대의 문명을 가지고 아메리카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봤더니 원주민들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신석시대에 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청동기나 철기 시대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바다 건너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동기 문화나 철기 문화가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전자시대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나요? 당연히 전자시대를 가진 그 사람들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서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메리카나 호주 쪽에 있는 원주민들은 집니다. 지고 결국에 거기서 이제 대부분 원주민들을 몰아낸 것 같아요. 몰아내고 강력한 식민지 시대를 열게 되죠. 유럽 쪽에서. 자, 그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전자 시대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역사가, 인류 역사가 확 바뀝니다. 자, 우리는 조선시대까지 계속 철기 시대를 살아왔죠.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전자시대를 받아들이는 그게 조금 뒤처졌다. 일본이 뭐냐면은 1800년대 중반쯤에 먼저 유럽으로부터 그 전자시대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힘을 토대로 해서, 전자시대의 힘을 토대로 해서 아시아 쪽을 식민지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이렇게 여러 나라를 식민지를 만들죠. 유럽이 인도, 아메리카, 호주 이런 쪽에 식민지를 만들듯이, 물론 영국이 침략해서 홍콩이나 홍콩을 그거 하고,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이 식민지로 만들고, 그런 그 역사가 일부 있긴 있지만, 일본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더 많은 영토를 식민지로 만들죠. 자,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 철기 시대보다 전자시대가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까지는 우리 철기시대였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지금은 엄연히 누구나 대한민국이 전자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시대에 우리는 지금 잘 적응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죠. 그리고 지금은 전자시대이면서 플라스틱 시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전자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시대. 그래서 우리 전자시대에 보면 우리나라에 큰 기업도 있죠. 대기업도.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쪽은 전자를 이용해서 많은 제품을, 텔레비전, 반도체,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이러한 전자시대에서 잘 적응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미 우리 전 지구에서 앞서가는 문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척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같이 우리가 이제 전자시대 쭉 역사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구석시대부터 전자시대까지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이온화 경향도의 이온화가 금속이 이온화되는 경향을 순서대로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 순으로 이렇게 나열해놨고, 나중에 주기율표를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륨, 나트륨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금속으로 존재하지 않고 반응을 해서 Na+, K+, Ca2+ 같이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금은, A이온은 뭐냐면, 금은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금반지를 끼고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금반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안정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금이라는 그 안정한 거고, 이쪽으로 칼슘 쪽으로 갈수록 불안정한 금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한 금을 어떻게 보면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래 사이에나 이렇게 금광에 보면은 이렇게 금이 그냥 이렇게 그 덩어리를 주울 수가 있어요. 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구리를 사용해서 청동기 시대를 열게 되죠.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은 조금 더 얻기가 어렵습니다. 구리보다. 그래서 철기 시대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을 앞쪽에 있는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칼슘은 뭐냐면은
손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만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시대에만 얻을 수 있는 금속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철기 시대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이 철기 시대가 있고, 이 아연부터 이쪽 앞쪽에는 전자 시대에 얻어지는 금속들이에요. 그래서 철기 시대를 지나서 전자 시대, 지금은 전자 시대인데,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전자 시대이니까 이 전자를 잘 이해하는 국민들은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전자를 모르는 민족이나 국가는 힘들게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런 그 역사를 보면은,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저는 이제 이렇게 화학을 했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1963년에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 시골에서 제가 국민학교를 지금 초등학교로 이야기하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고무신을 신었고,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에 1970년대쯤 되면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소득도 굉장히 낮고, 후진국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무신을 신었던 제가 어느덧 우리 전자시대에 와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있는 그런 자가용을,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이러한 생활을 하고, 심지어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를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 격세지감이 듭니다. 저는 고무신부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까지 지금 볼 수 있는 세월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다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다른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참 후진국에서부터 선진국까지 변모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 선진국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이나 이쪽에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고무신을 신고 어려웠던 환경을 알기 때문에 행복해요. 신발을 신을 때, 지금 랜드로버나 이런 신발을 신을 때도 옛날에 고무신을 생각하면은 무척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풍요로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또 자랐고, 그런 환경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척 행복한 세상이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척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생활한 사람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다 보아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잠시 말씀드린 거고.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소개시키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은, 조선시대 때의 선조 당시에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뭐냐면은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23전 23승에 연전연승,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러한 혁혁한 전공을 세우신 장군이십니다. 저는 이수인 장군을 무척 존경합니다. 자, 이수인 장군이 왜 저는 어떤 인문학적으로 한국사나 이쪽에서는 보면 이수인 장군이 인물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저는 과학적이고 화학적인 측면에서 이수인 장군이 대단하게 창의적이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591년에 이수인 장군님께서 전라 자수사로 임명이 되셔서 내려오셔요. 전로 자수사 여수 쪽으로. 그래서 1991년에 내려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화약을 만드는 재료를 대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배에다가 대포를 장착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수인 장군께서는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에 미리 유비무한 정신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991년에 약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1592년에 들어서 이제 뭐냐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뭐냐면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수인 장군께서 이 화약을 만들고, 그래서 대포를 배에 장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고 화학적입니다. 그리고 이수인 장군께서 또 하나 더 여기다가 더 창의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거북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북선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거북선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은 일본 배에는 대포가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총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수인 장군께서 생각하신 게 뭐냐면은 적진으로 들어들 때 그냥 일반 선박을 가지고 들어가면 조총으로 쏘면은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위쪽에다가는 쇠꼬챙이를 세워가지고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북선을 만들어서 적진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대포를 쏘면은 일본 배들이 무참하게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북선의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제조를 하셨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전쟁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해봤더니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일본은 대패를 완전히 패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심지어 12척이 남았어도 12척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수인 장군의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존경스럽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원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원균도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에요. 여러분, 원균이라는 장군이 그렇게 형편없는 장군이 아니라 칼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원균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과학적이고 화학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수인 장군은 과학적이고 화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서 뭐냐면 대포를 가지고 적을 무찔러는 반면에 원균은 그러한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균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보다는 전통적인 마인드로, 전통적인 칼싸움, 철기 시대의 칼싸움을 주장해서 배를 붙여서 선상에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의 사무라이 전투 실력이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 수군들이 거의 다 죽고 배가 부서지고, 원균이 어디서 죽었는지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원균이 대패를 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원균 장군이 과학적인 마인드와 화학적인 마인드가 부족했다. 이수인 장군은 그런 창의성이 있어서 그런 준비를 개인적으로 했던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하신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자, 이와 비슷한 시기 1590년 4년 전에 1588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한번 이 공부를 하다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영국이 뭐냐면은 국가 차원에서 배에다가 대포를 장착합니다. 대포를 장착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유럽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스페인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일본과 같이 전통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상에서. 그래서 이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상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칼싸움을 해가지고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무적 함대를 영국이 대포를 장착해서 일정한 거리에서 대포로 쏘아서 이 무적 함대를 모두 격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선상에 타 있던 모든 병사들은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상권을 장악하고 식민지를 개척해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역사를 열게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 때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과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 배를 가지고 가서 영국 배를 무찔러 버리고 세계를 제패하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뭐냐면은 아주 그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창의성을 발휘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조선시대 선조라는 왕이 뭐냐면은 이러한 것을 모르고, 과학적인 마인드도 없고, 뭐냐면은 세계의 흐름도 모르고, 오히려 이순신 장군을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조, 정말 이런 왕이 있었다는 것이 참, 우리 역사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세계를,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왕 중에도 좀, 존경할 수 없는 선조. 이 왕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정말 저는 창의성이 넘치고, 이 과학적인 전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인문론적으로 역사가, 한국사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창의성이 넘치는 아주 전쟁을 준비하시고 유비무한 정신을 발휘하신 놀라운 존경스러운 장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가 이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인문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측면 또는 이 시대는 구석기 시대부터 전자시대까지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척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이런 화학 이야기 측면에서, 화학 이야기로서 구석기 시대부터 전자시대까지, 우리는 지금 전자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우뚝 선 선진국으로서 이 전자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자,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왔는데,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